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정부가 오늘 새 정부 경제정책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AI에 집중 투자해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추격형 경제 모델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추격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인공지능을 지목하며 올 하반기부터 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부터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AI를 도입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AI 한글화를 목표로 전 국민 AI 교육을 실시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연 AI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까요? AI 기술 역시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2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 영양군에서 별빛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반대로 막혔던 방송 3법이 드디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일단 먼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의미는 방송사들의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줄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제 MBC, KBS 같은 경우에는 이사진에서 사장을 선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사진들의 구성이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사장 선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사의 수도 약간 늘었고요. 또 하나는 이사를 추천하는 곳이 정치권은 전체 이사 100% 중에 40%만 정치권이 추천을 하고요. 나머지 60%는 변호사 단체, 학계,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임직원들, 뭐 이렇게 또는 EBS 같은 경우에는 교원단체, 그리고 교육부 장관, 그리고 지방 그 교육감들 있잖아요. 교육감 네. 협의체 이런 데서 후보를 추천하게 이사들을 추천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추천을 했던 이사진을 이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추천하도록 만든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일반 국민 100명으로 사장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권이 주도했던 사장 선임 과정을 일반 국민과 다양한
사회단체에게 좀 나누어줬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방송 3법 통과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쉬운 점이 제가 이제 방금 이사 추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사 추천을 원래 정치권에 하다가 외부에 있는 기관들에 맡겼는데 문제는 이 기관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이에요. 예를 들면 변호사단체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국변호사협회 이렇게 이제 변협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변호사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좀 남는다. 두 번째 학계 같은 경우도 세 개 학회가 이제 주요 학회인데 언론 학회는 네. 언론 관련된 학회는 이 중에 제가 그냥 개인적 판단이면 제가 학회에 다 소속이 돼 있으니까 세 개 네. 학회. 두 개의 학회는 약간 보수적, 한 개 학회가 진보적이에요. 근데 이 세 개 학회가 합의해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그러면 이념적으로 약간 진보 보수로 나눠지는 게 아닌가는 좀 걱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청자위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안동 MC도 마찬가지일 텐데 회사의 대표가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KBS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는 박장범 사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이제 시청자위원회 할 거란 말이죠. 네. 거기서 이제 이사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 모르겠어요. 박장범 사장이 추천했으니까 임명했으니까 다 보수일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지만 네. 사장이 임명했으니까 사장의 입김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의문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직원이에요. 임직원이라는 게 범위가 애매하잖아요. 회사 임직원 하면 KBS, MBC 임직원 누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도 애매해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교원단체도 교원단체 하면 가장 큰 단체 한국교총이잖아요. 네. 그럼 교총은 제 개인적인 이것도 판단입니다만 약간 보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런 단체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떤 협회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추천한 사람은 추천한 곳에 어떤 영향력,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 그럼 과연 공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사장 선임 과정에서 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일보했다고 생각하는 건 네. 정치권이 주도했던 것을 다양한 사회의 기관들이 함께 하게 했다는 점은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은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는데요. 역시나 국회 본회의 통과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필리버스터를 또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네. 그러면 이제 또 24시간 지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과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의 구조대로 두 개가 가장 큰 부분인데 하나는 이제 노조가 만약에 노조가 쟁의를 하거나 아니면 파업을 했을 경우에 회사의 손해를 노조 전체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에게 회사의 책임을 묻게 하는 걸 금지했거든요. 네. 그런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하나 이제 지금은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는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청업체가 직접 고용이 아니더라도 일을 시키는 주체가 예컨대 본사면 그 대기업이나 본사가 쟁의의 상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 두 가지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두 번째 기업하고 국민의힘 두 번째 걸 문제를 삼고 있어요. 사용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직원들도 실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관리 감독의 권한이나 아니면 쟁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판결들이 나온 게 많이 있어서 그 자체로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다고 하면 노란봉투법의 어떤 통과가 하청업체들의 권익이라든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일보한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기존 진술을 뒤집고 비상겸 선포 당일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헌 문건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는데 왜 진술이 바뀐 걸까요? 왜냐하면 CCTV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은 계속 부인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했잖아요. 네. 근데 CCTV가 특검에 확보한 CCTV를 보면 먼저 한덕수, 이상민 두 사람이 대통령 집무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이제 접견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소위 국무회가 열렸던 당시에 내란이 벌어졌던 그날 밤에 그 접견실에 앉아서
서서인가요? 앉아서는 제가 정확히 선지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두 사람이 양복 안쪽 오줌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서 보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각각 받아와서 알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 다 씹은 거다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CCTV가 공개가 됐고 이걸 가지고 아마 한덕수 전 총리한테 얘기한 것 같아. 봐라. 당신이 지금 문서 받고 나와서 그 문서를 본 장면이 찍힌 거다. 그러면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은. 네. 그리고 그렇게 또 희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김건희 특검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노선 변경 의혹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김건희 특검의 16개 혐의 중에 하나가 양평고속도로도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갑자기 노선이 원래 추진하던 안에서 갑자기 노선이 바뀌고 그 노선이 바뀐 곳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양평군청을 압수한 거죠. 그래서 양평군청이 이 과정에서 개입해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작업을 이제 국토부도 하지만 양평군청과 함께 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서 김건희 씨 가족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뀐 건지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게 16 혐의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먼저 이제 공천 개입이나 아니면 뇌물수수나 이런 것 쭉 하고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 전권과자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던 말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서희건설이 미리 정권과 짜고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 약속하고 했다는 겁니까? 본인들이 자수서라는 걸 써서 특검에 제출할 때는 본인들도 일정 부분 좀 그 처벌을 약하게 받아보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서희건설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랬다면 예를 들어서 짜고 하려면 사실은 맨 처음부터 이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네. 한참 있다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짜고 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정권 바뀌자마자 그럼 서희건설 이걸 다 폭로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그게 아니라 특검 수사 한참 진행된 다음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짜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모함에 빠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건데 그거는 성립될 수 없다. 왜냐? 이봉관 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자수서를 쓰면 본인도 처벌을 받아야 돼요. 뇌물을 건넨 사람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본인이 이재명 정부가 짜고 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또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진술 거부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한길 씨가 김건희 씨를 네. 곧 면회갈 거란 소식이 들립니다. 일단 이게 김건희 씨가 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서로의 이해관계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또 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서는 심평 변호사 말을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제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사실한 전자의 말씀을 드려보면 네. 서로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김건희 씨 만나서 그걸 방송에 또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방송에 유튜브에 네. 나가서.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접속을 하고 후원하고 이러겠어요. 본인의 인지도 높이고 돈 벌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그로를 끌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김건희 씨는 또 만약에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본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전한길 씨의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서 동정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자기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본인을 위해서 구제 활동이든 아니면 집회를 하든 이런 걸 좀 더 부추겨 보려는 시도. 결국 그 동정론을 확산시켜서 여론을 바꿔서 본인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이 됐는데 네. 순순히 응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구속에 순순히 응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판단해도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에서도 이거를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조사를 여러 번 받았잖아요. 조사를 받아보면 증거들이 다 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면 녹취록이라든지 전화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소유인계에서 뇌물을 건넸고 그걸 김건희 씨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걸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본인 입장에서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해서 반론을 해봐야 어차피 구속영장 발부될 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지금 본인과 관련돼서 보도된 여러 내용들을 보면 아주 전방위로 통일교와의 연관, 국민의힘 통일교,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 이런 부분에 중간적인 역할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대선 과정에도 통일교와 또 연관이 됐을 가능성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구속을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 때 나왔던 현금 다발의 관봉띠가 사라져서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네.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이 증거를 그렇게 막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감추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수사의 가장 기본은요, 증거물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고요. 네. 증거를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검에서 원래는 이제 감찰을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수사관 2명, 이 이유와 연관된 수사관 2명 입건을 했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정식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감찰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 정식 수사로 변경을 했고 수사관 2명에 대한 입건까지 마무리한 걸로 보여진 걸 보면 이 사안이 우연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관상가인데 13차례나 김건희 여사와 4시간 26분간 통화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슨 일로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나 통화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3개월 동안이에요. 네. 3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통화를 했어요. 대단히 이례적이죠. 근데 통화한 시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통화가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때는 1시간 이상씩 통화한 적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씨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윤기중 교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버지 부친이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장례 시점에서 통화가 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어허.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측은 이런 거죠. 그 묘자리. 요거 네. 이제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조상들을 어디다 세워야 후손이 뭐 복을 받고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풍수지리 따라서 어디다 묘자리를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연관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외 순방 때는 혹시나 해외 순방 때 여러 가지 그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혹시 뭐 우한이나 아니면 무슨 뭐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 사람과 직접 통화를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좀 황당한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풍수지리나 아니면 무속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과 통화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명태균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왕포로 아트 가기로 했는데 그걸 포기한 것도 본인이 꿈자리가 안 좋아서 얘기했더니 그렇게 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천공은 또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 장례식 때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또 안 갔어요, 그때.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네. 그래서 전문에 안 갔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데 무속인이나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계속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국정 운영에 문화발식 여러 명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저나 이 사면된 조국 전 대표가 이제는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됐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자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SNS나 이런 활동을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를 해라 말아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제 조금 걱정과 우려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국 전 대표가 어떤 SNS 글을 올리면 그게 이제 계속 회자가 되고 비판적 대상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비판할 내용이 아님에도 비판을 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보수 언론들이나 이런 데는 괜히 그런 소위 이제 이런 얘기죠. 그렇게
뭔가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으면서 비판할 거리를 찾는 사람한테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SNS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네. 다만 조국 전 대표가 그런 부분도 유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이제 자꾸 SNS에 논란이 돼버리면 이제 본인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자질구레하게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련 부분들이 논란이 되거나 아니면 이슈화 되는 것을 조금 차단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도 본인의 선택이어야 된다. 네. 누가 하라 마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정치권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구 고민 해결 올여름 단 4일간의 가구 대축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가구쇼. 최신 가구 트렌드와 감각적인 가구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당신의 집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대구 가구쇼.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8분 4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청정 영양군의 큰 축제죠. 2025 영양 별빛 반딧불이 축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펼쳐집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영양군 생태공원 사업소 권도원 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2025 영양 별빛 반딧불이 축제가 펼쳐집니다. 우선 어떤 축제인지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영양군에서는 매년 8월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내 영양 반딧불이 생태공원에서 영양 별빛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땅 위의 별, 반딧불이를 함께 볼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반딧불이 탐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죠.
반딧불이 탐사가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진행되는데요. 참가자들은 어떤 코스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나요? 네, 전 세계 수백만 종의 곤충 중 유일하게 빛을 내는 곤충이 반딧불이입니다. 네.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은 반딧불이가 출연하는 시간인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늦반딧불이 서식지인 우리 반딧불이 생태공원 일원을 돌아보며 반딧불이의 생애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고 직접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날에는 반딧불이 탐사만 이루어지고 둘째 날에는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가족 단위 체험 축제이다 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버블쇼, 가족과 함께하는 저글링 체험, 자연물을 이용한 공예 체험 등이 있으며 가을밤에 재즈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밤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반딧불이 탐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 체험 축제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버블쇼, 저글링 체험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장님이 축제가 지역 상권이나 농특산물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영양군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연계 사업도 있을까요? 예, 축제장에서 지역민들이 직접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플리마켓 또 농특산물 판매 홍보회장에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영양군에서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반딧불이는 환경지표 곤충으로 불빛 및 농약에 아주 민감한 곤충입니다. 네. 그로 인해 우리 군에서는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에 가로등을 최대한 줄였고요. 농업도 친환경 농사만 허용하여 반딧불이와 별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지금까지 계속 보호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외부 관광객들에게 영양군에서 꼭 함께 즐기면 좋은 명소나 관광 코스도 함께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영양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우리 군의 자작나무 숲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낮에는 자작나무 숲에서 힐링을, 그리고 밤에는 밤하늘 보호공원에서 은하수를 즐길 수 있으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반딧불이 축제에 오셔서요. 영양군 자작나무 숲도 둘러보시고 또 밤하늘 보호공원에서 은하수도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올해 축제를 찾을 관람객들에게 초청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속에서 바쁨이라는 불빛을 잠시 끄고 영양의 작은 별과 숲속의 별인 반딧불이의 빛을 보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 꼭 시간 내셔서 영양에서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영양 별빛 반딧불이 축제 다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생태공원 사업소 권동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방금 전이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5명의 최고위원 선출은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이 당대표 선거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이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결과 분석과 더불어서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에 이 경북을 처음 또 방문을 했습니다. 향후 이 여야 관계와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렸고요. 6시를 기해서 후보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먼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이 김문수, 장동혁 이 두 후보가 이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이 선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결선 투표자 결과만 발표를 하고 이 득표율은 얼마인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는 결선 투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네. 어쨌든 간에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점은 50% 이상 이 득표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4일, 25일 이렇게 결선 투표가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26일 날 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지지율이 높은 2명이 결선으로 진출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26일에 이제 최종 당대표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5명의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나왔는데요. 누가 네. 당선이 됐죠? 네, 우선 최고위원 이름만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동욱, 김민수, 양양자, 김재원, 청년 최고위원회 우재준 이렇게 5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가장 좀 치열했던 것이 이 청년 최고위원이었는데 네. 이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합산해서 이 우재준 후보가 20만 4,700여 표, 그 손수조 후보가 20만 740표. 그러니까 이 득표율로 보면 1%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네. 예상에서는 아무래도 손수조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 청년 최고위원회 우재준 후보가 이 당선이 되면서 이 소위 말하면 우재준 후보는 탄핵에 찬성했던 몇 안 되는 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고, 그것도 대구 경북 지역, 대구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이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최고위원 부분은 득표 순으로 보면 신동욱, 김민수, 양양자, 김재원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이 김근식, 양양자 이 2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이 김근식 후보는 이 김재원 후보와 접전 끝에 결국 탈락을 했고 네. 이 김재원 후보가 이 4위로 가까스로 최고위원직에 다시 당선이 됐는데 이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북 의성 지역을 지역구로 했었고 또 이전에는 대구시장 선거 경선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의 당선이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에도 아무래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고위원 결과를 보면 찬탄 2명, 반탄 3명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네. 오늘 경선 결과 특징을 살펴본다면 결선 투표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대표 선거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측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네. 이 투표율을 보면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44.39%였거든요. 근데 앞서 열렸던 대선 후보 선출 당시 전당대회 본경선이 50.9%,
2024년에 한동훈 대표를 선출했던 이 4차 전당대회가 투표율 48.5%. 이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국민의힘 6차 전당대회가 이 관심이 특히 당원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선거 결과 이 탄핵에 찬성했던 2명의 후보가 모두 이 결선에 오르지 못하면서 이 결선 투표의 투표율에 따라서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를 지지했던 이 표심이 얼마나 또 반영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 후보 2명이 떨어졌는데 이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거냐. 네. 아니면 투표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가. 투표에 만약 참여한다면 김문수와 장동혁 이 두 후보 가운데 누구 쪽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면 장동혁 후보가 조금 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데 강도가 조금 더 셌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탄핵에 찬성했던 이들이 장동혁 후보는 찍어줄 수 없다면 이 표심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것인가. 간다면 투표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가 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지도부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 대선 그렇습니다. 패배 이후에 극심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분열을 일단락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앞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당대표는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로 어쨌든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은 탄핵에 찬성했던 최고위원이 2명, 반대했던 최고위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명의 지도부가 이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숫자로 보면 다수결로 표결을 하면 탄핵에 반대했던 지도부가 이길 수밖에 없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지도부도 2명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논란과 논쟁이 앞으로도 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장동혁 후보 탄핵 반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 후보보다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장동혁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이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이 하나로 모이는 것은 지금 결과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탄핵에 반대했던 당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을 이끌 텐데요.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정당과는 대화는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여야 관계는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앞서서 이 8.15 경축식 때도 장면이 잡혔는데요.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옆자리에 국민의힘 지도부였죠.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악수도 하지 않고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탄핵에 찬성하는 대표가 아니라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 과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신임 지도부와 인사를 할 것이냐라고 예상해 봤을 때 이 지금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장동혁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이 정청래 대표가 야당과 대화할 가능성이 더 적어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특검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만약 기존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같이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좀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최고위 구성에서도 국민의힘이 갈등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여야 간에 특히 1당과 2당 간의 대화가 한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이번 주였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선 이후 처음으로 경북 일정을 수행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준비 현장 점검
차 1박 2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남겼던 이야기를 보면 반드시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현장 점검 과정에서 동행했던 이 준하경 경주시장 그리고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초당적 협력의 현장을 직접 보고 계시는 것이다.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경주시와 경상북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대표급 인사들과는 연일 또 악수를 하지 않으면서 이 내란 정당과 협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일, 여당이 이 주도하는 일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인사와 협력한다.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 도지사, 경주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런 지방 정부와는 하지만 이 내란과 가깝다고 여기는 이 지도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양쪽으로 확실한 좀 메시지를 정청래 대표가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임미 의원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 소위 말하면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줄 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국민의힘과 차이점도 좀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에이펙을 어찌 보면 집권 초기에 중요한 이 포인트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장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느냐, 영남 인재를 발굴 육성해서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영남 발전 특위를 발족하겠다. 이렇게 방점을 찍었고요. 지금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임미애 국회의원도 이 TK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이 지방선거에 이 지도부가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민주당의 영남 발전 특위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영남 발전 특위를 뭐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 정도가 지방선거까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이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현장에 참석했던 이 민주당 경북의 지역위원장 몇몇 분과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우리 의성 지역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은 이 국비가 대거 투입되는 분야의 예산 편성을 이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 한 가지와 그리고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 광역의원, 경북도의원을 선출하는 이 선거제도를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 제도를 대신해서 이 2명 이상 뽑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달라. 이 요 두 가지 의견으로 좀 모아졌습니다. 아마 한미회담에서 성과가 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이 과제들도 이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 26일이면 여야 관계가 또 달라질 텐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중앙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대립, 또 정치적인 이슈로 관심이 모아지지만 이 지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부터 예산 편성 시즌에 돌입하거든요. 특히 신임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가 한 해 예산을 짜는 시기인데다가 향후 5년 동안 주요 정책과 이 공약이 반영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통합신공항 문제도 있고요. 안동의 경우에는 바이오산업 분야도 있는데 이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될까? 여야 지도부가 대화하지 않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전부인 경북 지역에서는 예산에 있어서 혜택은 좀 못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단체장들과 여당, 지역위원장들, 정치인들의 협력이 앞으로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당대표 선거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지지율이 높은 2명,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26일 과연 누가 최종 당대표가 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